자, 41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보시면 마네입니다. 마네라고 호를 쓰고요. 자, 민족 대표 34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공약 3장을 작성했었고, 그다음에 항일 운동으로 골을 치렀고, 시집 님의 침묵. 여러분들 다 몰라도요. 자, 마네 한용운 선생은 아시죠? 그죠? 그리고 님의 침묵 하면 한용운 선생 여러분들 이건 뭐 국어를 좀 배우셨다고 한다면은 국어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들으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님의 침묵. 자, 누굽니까? 한용운 선생입니다. 한용운 선생. 자, 한용운 선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 옳은 것은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자, 의열단을 조직한 거는 누굽니까?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예. 자,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혁명선언. 자, 요거는 뭡니까?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에요. 의열단 활동 지침으로서 사용했던 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신채호 선생이 작성했습니다. 자, 그다음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저술했다. 이게 바로 한용운 선생입니다. 조선 불교 유신론. 이거는 뭡니까? 일본 불교에 예속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한국 불교가 일본 불교에 예속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조선 불교 유신론, 뭔가 개혁하자라는 의미에서 유신론을 저술하기도 했었습니다. 맞고요. 자,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요거는 1942년이죠. 누가 아니고 조선 어학회 회원들이 전부가 체포됩니다. 학술 단체였습니다. 한글 단체였던 이 조선 어학회가 1940년도 이후 일제의 어떤 민족 말살 통치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한글 단체들도, 이런 학술 단체들도 뭡니까? 독립운동 단체로 같이 엮어서 이렇게 또 체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왜 그러냐? 1940년대 이후가 되면요. 물론 뭐 이제 일본이 전쟁을 본격화하는 그 시기가 되겠죠. 그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역사, 우리의 어떤 말 이런 것들 다 못 쓰게 합니다. 왜?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조선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을 모아 누구로? 일본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민족 말살 통치였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글 단체들을 독립운동 단체로 같이 몰아서 엮어가는 거죠. 왜냐? 우리 말을 가르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포되기도 했었다. 이건 민족 말살 통치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들의 통치 방식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조선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하였다. 이건 누굴까요? 여운형 선생입니다. 여운형 선생.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사 가면은 여러분께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요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간 민주화 운동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시위 학생들,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 이후. 자, 뭘까요? 4.19 혁명이죠. 4.19 혁명. 자, 4.19 혁명. 자, 4.19 혁명의 원인 너무나 쉽습니다. 뭘까요? 자, 4.19 혁명의 원인은요. 3.15 부정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자, 4.19 혁명이 발생했던 배경은요.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이제 독재를 계속 취하죠. 예. 우리 이제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직선제, 발췌 개헌을 통해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면서 국민들의 투표로 결국 2번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여러 번 할 수 있는 제한을 없애자 해갖고 또 대통령이 됩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을 계속 개정하는 거죠. 첫 번째 발췌 개헌, 두 번째 4.4.5.1 개헌. 그러다가 또 4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들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정적들, 정치적 적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4대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자기 혼자 출마합니다. 대통령에는. 근데 부통령이 당시 이제 자신의 자유당 소속이었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3.15 부정선거를 펼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 고령이었거든요. 고령의 대통령이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승하하게 된다면은 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이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바로 이 3.15 부정선거 전에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부통령은 야당 출신의 당시 장면 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도 자신들의 여당의 인물로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펼칩니다. 사전 투표, 미리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투표한 바꿔치기. 그리고 이제 이 선거를 주관하는 그 내무부 장관도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어떤 부정선거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디서? 마산에서 시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산에 있었던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에서 이제 최루탄이 눈에 박힌 그 시체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제 전국적인 어떤 시위로 이게 확산이 됐고 거기에 이제 대학 교수단이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게 되죠. 시국 선언문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런 어떤 또 계엄령 발표하면서 또 진압을 하지만 결국 하야를 성명하고 저기 하와이로 떠나십니다. 예, 떠나십니다. 여기 바로 3.15 부정선거의 어떤 결과 4.19 혁명이 발생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13 호원조치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4.13 호원조치 직선제 개헌하라! 직선제로 개헌하라라고 했는데 전두환은 4.13 나는 호원을 헌법을 지키겠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헌법을 지킨다. 뭡니까? 계속해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을 거고 내 사람들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로 계속 올릴 거다. 이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6.29 선언. 결국은 전두환 정부 내에서도 결국 항복을 하게 됐죠. 국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시위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월 항쟁을 통해서 6.29 선언. 지금의 5년 단임의 어떤 대통령 직선제가 이때 이제 완전히 다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5년도에 있었습니다. 65년도에 이제 한일 협정을 통해서 결국은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지만 상당히 굴욕적인 대일 외교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한일 국교를 체결하면서 정상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이거는 뭘까요? 예. 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같은 경우는요. 당시 이 신군부라고 불리는 노태우와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이 신군부 세력들이 12.12 사태를 통해서 군권을 장악합니다. 장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를 외쳤지만 여기에서 강력한 또 자기들의 어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는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정치인들 감금시키고 또한 또 여기에 맞서서 또 5.18 또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또 강력하게 또 진압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이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확산시켰던 게 바로 비상계엄 확대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비상계엄 확대와 군대를 동원해서 강력하게 찍어 누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한인애국단 나왔죠? 자, 한인애국단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이게 핵심이네요. 자, 한인애국단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자, 한인애국단 소속 대표적인 의사가 누가 있었죠? 윤봉길. 그렇죠? 윤봉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봉창이 있습니다. 이봉창. 자, 이봉창 같은 대표적인 의사들이 있죠. 여기 이제 윤봉길 한번 살펴보면요. 이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김구가 조직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임시 정부의 어떤 그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의열 단체를 또 조성하게 되는데 이봉창 같은 경우에는 뭐랬냐면요.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합니다. 투척을 하는데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나자 중국에 있던 신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타깝게도 일본 왕 죽지 않아. 이런 기사를 냅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 애들 발끈하게 되는 거죠. 예, 일본 애들 발끈해가지고 상하이에 또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거죠.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이제 전승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승리한 거에 대한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했냐? 바로 홍콩공원에서 했던 거죠. 홍콩공원에서 축하 파티를 하는 와중에 이때 윤봉길이 이제 도시락을 들고 폭탄을 투하한 거죠. 거기서 이제 많은 일본의 장군들과 고관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홍콩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홍콩공원. 자. 그리고 도쿄 왕궁 앞이라고 나왔죠. 이봉창 의거지입니다. 이봉창 의거지. 자, 이것도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봉창, 윤봉길 의거지. 요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두 장인왕 의거지인데 자, 이건 누구냐? 우리의 어떤 그 식민지화, 일제의 어떤 예속화되는 그런 것들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에서 고용했던 외교 고문이 있습니다. 네,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고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외교 고문으로서 스티븐스가 임명이 됩니다. 스티븐스. 이 사람은 뭐냐면요.
어떤 한반도가 일본에 예속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여론화시켰던 그런 인물이야. 스티븐스. 일본 앞잡이죠, 앞잡이. 자, 이 앞잡이가 이제 또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 그 와중에 이제 누가 장인환하고 이제 당시 미국 유학생이던 전명훈이 있습니다. 전명훈. 같이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쏘는 경우 전명훈. 이 두 명 유학생이 결국은 누구를 스티븐스를 사살하는 그런 어떤 쾌거를 이루기도 했었죠. 자, 그다음에 하얼빈 안중근의 거지. 이거는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 사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이 시행된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자,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은 공업화가 진전됐대. 자,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도시인구가 크게 늘어났대요. 자, 생산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자 쌀값이 크게 올라 일본에서 쌀 폭동이 발생했대. 식량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서 무슨 계획,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고 했다. 자, 요 내용 이후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기존 우리가 먹는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 생산량이 있습니다. 기존 생산량에서 일본은 자, 요만큼을 더 생산하겠다 이거죠. 생산하겠다. 요게 이제 증식을 하겠다는 얘기죠. 증식. 증식을 해서 요 증식한 만큼을 어디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 일본으로 가져가겠다. 요게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의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량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증식량이 모자라.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증식을 요만큼밖에 못했어. 근데 가져가야 될 거 요만큼을 가져가야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산했던 요만큼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요게. 예. 결국은 증산량보다 뭔가 뭡니까? 수탈량이 더 많아져 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기존에 먹던 이만큼이 우리가 기존에 먹던 건데 지금 이만큼으로 지금 요만큼으로 줄어들어 버렸어. 우리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고 그럼 우리는 뭘로 배를 채웠을까요?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 소, 돼지들이 먹던 잡곡 같은 걸 먹으면서 우리 많은 또 당시 백성들이, 민중들이 이걸로 때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산미증식계획 1920년대 일본의 어떤 경제 수탈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여러분들 뭐와 연결시키면 되냐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연결 꼭 하셔야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하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동척, 줄여서 동척입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토지조사 사업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감소되었다. 그쵸? 얘네들이 우리 거를 더 갖고 가니까 당연히 감소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쵸? 예. 자, 쌀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함경도 반공령이 선포되었다. 이 반공령 선포는요, 우리 개항기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서 산무, 무제한 양공 유출, 그 다음에 무항세, 무관세를 내세웠거든요. 그때 무제한 양공 유출, 그죠? 자기들 나라로 양공 유출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만약에 이제 후에 이제 조일 통상 장정에서 반공령이 제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쌀이 부족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반공력을 선포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가져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일본에서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 너네가 만약 쌀이 부족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에게 미리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갖고 가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중간에서 가진 농간을 부려갖고 우리가 한 달 전에 분명히 우리가 이제 반공령을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행정상의 어떤 착오를 들어가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했었습니다. 반공령은 바로 이제 개항기 때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경제적 구국운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은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됐다. 그렇죠? 늘어난 쌀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된 거 맞죠?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5번이 되겠고요. 자, 45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이제 현대사 파트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대요.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제 대한민국 신탁 통치를 위한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구가 되겠죠. 이때 좌우 대립이 너무 심화되고 남북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렇죠? 남한에서도 이 좌익과 우익 그거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거를 두고는 대립이 엄청나게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좌우 대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우영과 김규식 이 중도 세력들입니다. 중도 세력들. 좌익과 우익이 있다면 그 중간에 중도 세력들이 있어요. 중도. 이 중도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하냐? 좌우 합작 운동을 벌입니다. 좌우 합작 운동. 좌우 합작 운동. 자, 이 미군도 여기 지원을 하게 되죠. 왜?
우익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좌익이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고, 좌익을 지원하자 하니까 좌익,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나타나니까 한반도가 자칫하면 공산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도를 밀어주자는 쪽으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펼쳐 나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많은 단체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만은 좌우합작 7원 측에서 어떤 그 개혁의 어떤 내용들이 결국은 이들의 어떤 결국 결합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좌우합작 운동,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결국 해산이 되고 이제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건 이거 여러분들 임시정부 초기입니다. 임시정부 초기, 임시정부 초기에 나중에 국민대표회의 서로 이제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이냐,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냐. 거기에 이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주장했던 이승만이 당시 이제 국제연맹, 국제연합의 전신입니다. 국제연맹에 한반도 위임 통치권을 냅니다. 한반도를 대신 통치해달라. 당시 이제 많은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게 되죠. 말도 안 돼. 지금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든 건데 뭐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를 맡긴다고? 이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탄핵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외교 투쟁론자들과 그다음에 무장 투쟁론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국민회의에서 그걸 결정하자고 했는데 결국 창조파냐, 새롭게 임시정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임시정부를 개조할 것이냐를 두고는 서로 또 이견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해산이 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탈퇴하게 되는 거죠. 이때입니다. 자,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민족 유일당 운동 전개. 그렇죠. 아까 60만 세 운동을 통해서 유일당 운동의 어떤 그 모습이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뭐가 만들어지죠? 신간회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 하면은 신간회가 조성되는 거죠. 그렇죠? 신간회.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됐다. 자, 맞죠?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좌우합작 운동. 독립적성중앙협의회. 이거는 이승만이 광복 이후에 이제 한반도에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우익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개헌국회가 처음에 이제 최초의 남한 단독 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어떤 단독 선거를 통해서 이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됐고 그 재헌국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시했었던 어떤 그 숙제가 첫 번째로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숙제가 바로 이제 친일파 처단입니다. 그 친일파 처단을 위해서 이제 반민특위가 이제 발족이 되지만 역시 이승만 정부 우익 세력으로 가득 찼었던 이승만 정부의 어떤 그 반대와 방해 공작을 통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죠. 이승만 정부 당시 정부에서 왜 이런 친일파 처단에 대해서 반발을 했냐 하면은 당시 이승만 정부에 있던 많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많은 어떤 세력가들이 친일파들이 상당히 포진돼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토지 소유 상한을 3정보라면 지금으로 하면 9,000평 정도예요. 1정보가 3,000평이니까 3정보로 정하고 농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서 유상으로 분배한다. 유상 매입의 유상 분배. 유상 분배. 이게 바로 농지 개혁법입니다. 이게 1949년도거든요. 이것도 역시 재헌국회에서 추진했던 어떤 입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부가 외자를 도입해서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결과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거 언제입니까? 1977년도 유신 체제 당시에 있었던 경제적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연도는 제가 그냥 써놓은 거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승만 정부 때고요. 이승만 정부 때고 이거는 유신 체제. 유신 체제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죠. 그렇죠? 유신 체제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에 있었던 거. 개성공단은 언제입니까? 예, 이거는 6.15 공동선언.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후에 이제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KTX가 개통됐다. 이건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고요. 1차 경제개발 5개년이 계획이 수립되었다. 자, 이거 언제입니까?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OECD는 1996년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자, 이때 이제 OECD에 가입하고 서방선진국 경제협력기구라고 했을 때 OECD에 가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방화 세계화를 앞당겼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부실화,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방만화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IMF라고 하는 IMF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해결했던 게 바로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 때죠. IMF 관리 체제를 극복했다. 이게 2001년도 8월달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였었던 김대중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지도에 표시된 유적지에 대한 공통 탐구 활동으로 바른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투산 성지, 배론 성지, 치명자산 성지, 해미읍성. 자, 뭐와 관련됐을까? 다 천주교와 관련됐습니다. 천주교. 하나를 예시로 든 절투산 성지 같은 경우는 뭘까요? 절투산 성지. 하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절투산 성지는요. 병인박해. 그렇죠. 병인박해로 인해서 이제 병인박해 때 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목이 잘려나갑니다.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과 9명의 프랑스 신부가 목이 잘려서 이 절투산 성지에 묻히게 되는 거죠. 절투가 뭡니까? 머리를 잘랐다는 거죠. 자, 이 병인박해를 계기로 해서 결국 누가 프랑스 군대가 결국 강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입을 해옵니다. 그게 이제 병인 양요가 되겠죠. 병인 양요. 그 병인 양요 때 이제 우리의 많은 또 장군들, 그렇죠? 문수산성의 한성근, 그다음에 정족산성의 양원수, 이런 장군들의 활약으로 결국은 프랑스군을 쫓아내긴 했지만 또 우리 외교장각,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장각의 많은 또 우리의 어떤 문화재들, 의궤들이 프랑스에게 약탈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자, 이건 천주교 성지와 관련이 있어요. 성지라고 하는 건 천주교 성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재우의 포교 과정, 이건 동학이죠. 소격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교와 관련된 겁니다. 도교, 그렇죠? 예. 자,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한다면, 자, 뭐 신원이라는 게 뭘까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 풀신자에다 원한 원자인데 누구? 왜 원한? 당시 일대교주, 동학의 일대교주 최재우가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써가지고 결국은 처형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학도들이 신원운동을 펼칩니다. 우리 최재우 교주님께서는 절대 어떤 혹세무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평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원운동을 했다는 거, 이것도 역시 동학과 관련된 겁니다. 천주교의 탄압한 사례를 알아본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정감록에 나타난 예언사상. 이거 자, 언제죠? 이건 세도 정치기 때 모습이죠. 세도 정치기 때. 나라가 말세야 하면서 정감록. 정씨가 새롭게 우리를 다스릴 거야. 정씨 가문에서. 정씨가. 그래서 정감록 같은 예언사상들, 도참, 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세종시 시기. 상당히 혼란의 시기에 이런 예언사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을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랍니다. 정선, 밀양. 이거보다는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그리고 이걸 몰라도요. 나옹주, 그쵸?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공부하셨다면은 1920년대 이 민요의 제목으로 한 영화를 시작했다. 이거 뭘까? 아리랑이면 아리랑. 나옹주가 있고요. 그다음 정선, 밀양, 요거 진도도 있는데 진도는 저도 잘 몰라요. 예. 자, 진도 아리랑이 있다는 건 아는데 잘 모릅니다. 자, 진도 아리랑. 뭐 정선 아리랑 그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요게 이제 정선 아리랑이거든요. 네. 자, 아리랑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6.25 전쟁 과정입니다. 6.25 전쟁 과정들.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뜬금포로 가끔씩 나옵니다. 예. 항상 6.25 전쟁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꼭 이런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순서를 묻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의 어떤 그런 전개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전개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전개 과정 쭉 제가 뭐 나열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항상 그것만 여러분들 유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군의 참전, 요게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또 양상이 변하거든요. 당시 중공군이라고 하는데 중국군의 참전으로 상당히 양상이 변한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뭡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북한이 남침을 했죠. 그래서 서울이 이제 금세 함락이 됩니다. 3일 만에 함락이 되고요. 어디까지 쫓겨 내려갑니까? 우리 낙동강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낙동강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함락이 되는 순간 이제 한반도는 완전히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엔군에서 16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엔군이 파견이 되는 거죠. 우린 유엔군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낙동강에서 항전을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그걸 영화로 만들었던 거 예전에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어떤 모습을 다룬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유엔군의 참전, 결국 메가더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면서 전세가 뒤집어진 거죠. 전세가 뒤집어져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중심이 돼서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압록강 쭉 치고 올라가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싶었는데 이때 막 누가 중공군 인해 전술 사람이 바다를 이룰 만큼 엄청난 그 중국군이 몰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군의 참전으로서 다시 우리는 압록강까지 갔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흥남에서 철수하게 되고요. 다시 서울이 재함나게 됩니다. 자, 재함나게 됐다. 요게 이제 서울 재함나게 되겠고요. 앞에 저거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수복하게 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이 수복되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국군의 참전으로 결국 우리는 흥남철수 그다음에 서울이 함락됐다. 이거를 일사후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다시 서울을 다시 또 재수복하면서 여기에서 38도선을 경계해서 계속적인 어떤 교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기 소련 측에서 먼저 휴전 제의를 합니다. 단기전에 끝내면 우리에게 유리했었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하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했고 휴전을 제의하게 되고요. 결국 그 과정에서 많은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승만의 또 방공포로 석방 사건 같은 이런 어떤 위기도 겪었지만 결국은 이제 1953년 7월 27일 날 결국은 휴전이 되겠죠. 우리도 아직까지도 지금도 휴전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들, 전개 과정들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북한군의 서울 점령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낙동강 전투,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된 건 뭐 때문일까요? 인천 상륙작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뭡니까? 예,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부의 통일 노력. 자, 통일에 대한 각 정부별 통일 정책은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첫 번째. 박정희 정부 때 7.4 공동성명이 있고요. 박정희 정부 때 7.4 공동성명. 그 다음에 우리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요 내용들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또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선언. 마지막으로 이제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했던 노무현 정부 때 제2차 남북 정상회담. 14 성명이 있죠. 예, 요거 14 선언이죠. 예, 요거를 여러분들 꼭 봐두셔야 돼요. 남북 정책의 모습들, 남북 관계 모습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전두환 정부 남북 가족 이전 최초 상봉 있죠, 그렇죠? 1980년대 우리 국민들을 눈물의 바다로 만들었던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요. 노태우 정부 때 중요하죠. 남북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뭡니까? 남북 기본합의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상호 불가침을 선언하고 이후에 나중에 뭡니까? 남북한 어떤 비핵화 선언으로 계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통일 방안 제시했다. 3단계 통일 방안 이런 거 제시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7.4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만들어진 게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요거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의선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1차 남북 공동회담 이후에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경의선 복구 사업이 추진됐고요. 7.40 남북 공동성명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였고요. 남북 정상회담 최초 개최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7회 우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요. 유사 문제 70%, 유사 문제가 약 30%에서 40% 출제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셔야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8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또 원하시는 결과 있기를 제가 또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